여러분 좀 쉬셨어요? 많이들 힘드시죠, 여러분? 자, 어, 오늘 이게 계획대로 진도를 일단 우리가 원래 두 번 수업하기로 했었잖아요. 왜 조사론하고 정책론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사실 되게 무거운 과목들이에요. 이 조사론은 설명할 부분이 많고 정책론은 좀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이 협회 측이랑 상의를 해가지고 일정을 조금 더 잡아볼게요. 여러분들 바쁘신데 공부를 더 하라고 해서 죄송한데 일정을 좀 더 잡아서 공부를 진행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체력적인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이 어저께 6시까지 수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들어와서 원고 작업을 하고서 새벽에 일어났는데 이게 지금 몸이 좋질 않아서 제가 좋은 양질의 강의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거기다가 막 컴퓨터 에러가 나 가지고 그걸 막 또 복구하고 이러는데 또 힘들고 그래서 PD님하고 저하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 부분들 제가 감히 여러분 양해를 좀 구하고 오늘 한 5시까지만 쭉 진도를 나간 다음에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다시금 좀 잡아 볼게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안 된다고? 안 돼요? 돼요. 예. 자, 기분, 예. 괜찮으시죠? 예. 오늘 우리 조사론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방향 잡고 가는데, 자, 함께 한번 계속 해보시자고요. 첫 번째, 자, 조절 변수입니다. 얘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온다 그랬죠.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효과의 강도를 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중간에서 조절을 한다. 그게 조절 변수예요. 여기 보면 연령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지역사회 응집력이 거주지간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를 것이다. 이게 출제가 됐던 지문입니다. 자, 보면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 독립 변수부터 찾고 종속 변수를 찾으라 그랬죠. 그렇죠. 예, 중요해요. 이렇게 보면은 거주기간, 지역사회 응집력을 찾고, 자, 시험에 등장할 때 뭐뭇에 따라 뭐뭇에 의해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 걔가 조절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를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연령이라는 것이 중간에 껴서 둘 사이의 강도를 조절한다. 연령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지역사회 응집력에 거주기간이 미치는 영향력은 다를 것이다. 연령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같이 조절해 주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연령이 많아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거주기간도 증가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지역사회 응집력도 같이 늘어나겠죠. 이해되나요? 아니 일반적으로 연령이 40살이다. 연령이 0살이다. 1살 태어난 애야. 누가 더 많이 거주기간이 있겠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전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같이 변화를 일으켜요. 같이 변화를.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죠? 그게 바로 조절 변수다. 대신 연령을 줄이면 같이 또 줄어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네 번째가 선행 변수인데 선행 변수는 시간적으로 독립 변수에 앞서면서도 자, 독립 변수 앞에 있어요. 독립 변수에 유효한 효과를 행사하는 변수다. 중요한 건 선행 변수를 통제해도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인과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독립 변수를 통제하면 선행 변수, 종속 변수 간의 관계가 휙 하고 사라져.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없애도 둘 사이의 관계는 성립된다. 그 얘기예요. 독립 변수 앞에 놓여서. 여기 보면 자폐 아동에게 정서 지원 프로그램 제공의 효과를 조사하려고 하는데 평소 아동의 가족 내에서의 정서 지지 정도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 그러니까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은 것이 정서 지원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고 그게 프로그램 효과에 영향을 주는데 명심해야 될 게 모양이 이걸 매개 변수로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모형 내에서 원인으로 설정해 놓은 것이 그게 바로 정서 지원 프로그램 독립 변수가 되는 거야. 만일에 이걸 여기다가 갖다 놓고 독립 변수에다가 얘를 놓고 얘를 매개 변수로 보고 얘를 종속 변수로 보면 그럼 모형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난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싶은 게 정서 지원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고 싶은 건데.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매개 변수하고 차이점이 있다.
자, 외생 변수는 뭔지 배웠어요. 외생 변수는. 다시 한번 보면 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모두한테 영향을 미친다라고 출제가 됐다. 다시 어떻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한테 모두 영향을 미쳐요. 뭔 소리냐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관계를 외생 변수가 들어가면 무슨 관계를 만든다 그랬지? 가식적 관계, 다른 말로 허위적 관계를 형성시킨다 그랬어요. 가식적 관계, 허위적 관계. 그렇죠. 그래서 둘 사이의 인과관계라고 보여졌던 것이 와르륵 하고 사라진다고 공부했죠. 우리 앞에서 인과관계 성립의 세 가지 조건 중에 통제성 하면서 공부해봤습니다. 봤더니 개입 시 실제로는 인과관계가 없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인과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애를 표면적으로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변수로 통제 시 인과관계가 휙 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이때 가시적 관계가 만들어지더라. 허위적 관계라고도 합니다. 자, 실제 요거 보세요. 이게 한번 출제가 됐는데 우리 배웠죠? 치료 레크레이션을 제공하면 할머니 우울증이 좋아질 것이라고 모형을 만들고 나서 제공을 했어요. 제공을 했습니다. 제공을 했더니 이 바깥의 변수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이 할머니가 밖에 나가서 멋진 할아버지들 만나고 다녔던 거야. 다녔던 사건이 실제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이때 이 Z를 할아버지 만났던 사건이 바로 외생 변수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떤 얘기인지? 이게 외생 변수가 되어지는 것인데, 자, 보시면 이 7호 레크리션을 지워버리고 요 자리에다가 얘를 갖다 놔봐요. 요 자리에다 얘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 이게 완벽한 독립 변수가 되죠. 다시 얘기한다면 인과관계 모형을 다시 꾸릴 때 이렇게 꾸리면 돼요. 할아버지를 만나게 해주면 할머니의 우울증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모형을 꾸리면 돼. 그래서 할머니들 모셔다가 할아버지들이랑 미팅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면 할머니들 우울증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결국 외생 변수가 실제 종속 변수를 발생시키는 진짜 독립 변수가 되는 것이고, 그걸 시험에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 거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대안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독립 변수 그 자리에 있는 독립 변수 빼버리고 대안으로 얘를 꽂아 놓으면, 외생 변수를 꽂아 놓으면 그러면 어떻게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어지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안. 자, 우리 시험에 대안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면 외생 변수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대안이란 말이 등장하면. 자, 내생 변수가 한 번 나왔어요. 내생 변수. 이게 한 번 나와가지고 다 경악을 했어요. 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전 이걸 가르쳐 줬어요. 잠깐만 제 글 좀 볼게요. 자, 외생 변수, 내생 변수 잠깐 볼게요. 내생 변수. 이게 시험에 나와갖고 모두 막 경악해서 막 코피를 줄줄 흘리는 거예요. 코피를. 예. 근데 우리는 가르쳐 줬거든요. 수업 시간에 제가 이게 나올 거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랬어 나한테. 왜 그런 것까지 가르쳐 주세요. 근데 우리 교과 과정 개편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과 과정이 있었거든요. 이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왔어.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그냥 미안하다고 말만 하셨어요. 문자로. 본인 맞췄다고. 자, 내생 변수라는 말이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죠. 잠깐 보시면 7호 레크레이션을 제공하면 할머니의 우울증이 좋아질 거야 라고 하고 바깥에 외생 변수가 있어요. 자, 모형 내에서 독립 변수는 이 종속 변수를 발생시키는 뭐가 되지? 원인이 되고, 모형 내에서 종속 변수는 이 원인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즉 결과 변수, 원인 변수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자 보면 외생 변수라고 하는 것은 요 바깥에 있죠. 요 외생 변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 변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지? 그 결과 변수를 내생 변수라고 해요. 다시, 외생 변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 변수가 외생 변수야. 그럼 결국
그 내생 변수는 뭘까? 내생 변수가 결국 종속 변수겠죠? 한번 봅시다. 7월 에크레션을 제공했더니 할머니 우울증이 좋아졌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할아버지 만난 사건이 할머니 우울증을 좋게 만들었어요. 이해되셨어요? 즉 종속 변수가, 우리가 진짜 종속 변수로 여기고 있었던 걔가 이 외생 변수 입장에서 보면 내생 변수가 되는 거예요. 종속 변수가 내생 변수야. 자, 시험에 이게 출제가 됐는데 여기 봅시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이 맺고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이 연구 결과 발표됐다. 이 연구에서 내생 변수는 우울증이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빨리 독립 변수, 종속 변수부터 찾으라 그랬었어요. 자, 보면 가정폭력이 피해 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정폭력이 독립 변수고 우울증이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회적 네트워크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 사회적 네트워크 수준, 뭐뭐에 따라서 그 네트워크 수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조절 변수가 되는 거죠. 자, 시험에 뭐뭐에 따라서, 뭐뭐에 의해서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 아, 그거 조절 변수구나. 이렇게 접근하고 푸시라 그랬었어요. 조절 변수고. 자, 그럼 이게 하나 이제 모형이에요. 이렇게가. 이게 모형이에요. 인간관계 모형이야. 모형인데 이 연구에서 내생 변수는 봤더니만 여기 봅시다. 가정폭력이 피해 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얘기했는데 여성이 지금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폭력 때문에. 그죠? 그런데 우울증이라는 게 꼭 가정폭력 때문에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정폭력이 우울증을 만들 수도 있지만 뭐 우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시간에 공부하셨지만 여성의 갱년기 현상으로서 우울증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렇죠. 또 집안에서 뭐 남편하고 싸운 것 때문에 우울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울증을 발생시킬 수 있어. 걔네들이 뭐야? 외생 변수인 거야. 외생 변수. 요게 외생 변수. 우울증을 발생시키는 다양한 요인들이 외생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가족 폭력 외에, 가정 폭력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바로 외생 변수가 되어지는데 그때 발생한 우울증을 우리가 뭐라고 해? 그걸 내생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내생 변수. 이해가 됐나요? 어떤 얘기인지? 그걸 내생 변수라고 하더라. 자, 이해되셨죠? 어떤 얘기인지? 자, 바로 그거다. 자, 외생 변수, 내생 변수 보시고, 자, 억압 변수가 있습니다. 억압 변수는 외생 변수의 반대말이야. 다시 뭐라고? 외생 변수의 반대말이 억압 변수예요. 아, 또 그건 무슨 소리냐? 자, 외생 변수는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바깥에서 생겨나서 둘 사이 인과관계가 분명히 없는데 이걸 마치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걸 외생 변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내생 변수라고 하는 것은, 내생 변수라고 하는 건, 죄송합니다. 내생 변수 지금 혀가 꼬였어요, 제가. 예. 억압 변수라고 하는 건, 억압 변수라고 하는 건 둘 사이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어요. 모형 내에서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존재를 하는데 이게 마치 어떻게 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거야. 없는 것처럼. 억압시킨다는 게 꾹꾹 밟아갖고서 안 나타나게 하는 게 억압이잖아요. 그죠? 관계가 분명히 있는데 바깥에서 뭔가가 등장해서 둘 사이의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이 변수, 이걸 억압 변수라 해요. 자,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내생 변수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냥 내생 변수는 종속 변수야.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내생 변수는 뭐라고? 종속 변수야. 우리 자, 연구를 할 때 확률적 속성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과학적 방법은. 100%란 건 세상에 그러니까 여기 나왔던 예로서 가정 폭력이 우울증 발생의 100% 원인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100%가 될 수 없어요. 가정 폭력 외에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성의 갱년기 현상도 우울증을 발생시킬 수 있고, 그죠? 그다음에 여성의 그 갱년기 말고서 아이들이 속 썩이는 것도 우울증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바깥에 있다는 거야.
그것에 의해서 발생한 우울증을 우린 뭐라고 하더라? 그걸 바로 내생 변수라고 하는 거야. 내생 변수.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내생 변수는 야 종속 변수야 이렇게 정리하고 문제를 푸셔도 괜찮고, 자 해당 내용 더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다시금 또 말씀을 올릴게요. 뭐 정리를 해보세요. 다시 이쪽으로 옵니다. 억압 변수. 관계가 분명히 있는데, 인간관계가 있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변수, 그걸 우린 뭐라고 하더라? 억압 변수라고 하더라. 억압 변수. 관계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 자, 여기 얘가 없어요. 근데 얘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어떤 연구자가 연구를 해요. 뭐냐면 학력과 소득 수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을 세워놓고 인과관계 모형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각기 학력이 다른 사람 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 3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오? 이상한 일이 발생한 거야. 학력이 낮은 사람이 더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들이 월등히 많은 거야.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상식이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고 또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근데 실제로 연구를 해봤더니 학력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더 소득 수준이 낮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자, 이때 연구자가 뭘 실수를 했냐면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하는데, 20대를 대상으로 20대 남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야. 20대 남자. 20대 남자. 20대 남자. 그래서 중학생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니까 중학교 공부하고 나서 바로 산업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친구들 20대를 조사를 하고, 또 현재 20대의 남자 같은 경우는 대학원 다니는 석사 과정 있는 애들 또는 박사 과정 있는 애들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를 한 거예요. 20대를. 보통 20대는 남자애들이 이런 케이스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당연히 대학원 다니는 애들, 학력이 중학교 다니는 애들보다 훨씬 높지만 문제는 얘네들은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더 낮은 거야. 얘는 중학교 졸업하자부터 시작해서 계속 소득 활동을 했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은 거고. 그게 보여지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20대라고 하는 연령, 나이가 뭐지? 분명히 인과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과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무슨 변수가 되는 거예요? 얘가 바로 억압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 억압 변수를 통제해야 돼. 이 나이를 어떻게 통제하냐면 이걸 한 40대 정도 되게 40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해봐요. 그러면 분명히 학력과 소득 수준 간의 인과관계가 확 드러날 겁니다. 40대가 돼서 박사 마치고 40대, 50대에 일을 하는 사람이랑 물론 꾸준하게 일을 해왔지만 중학교 졸업하고서 40대가 된 사람이랑 분명히 학력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할 거라는 건 우린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됐나요? 자, 바로 그런 변수를 억압 변수라고 하고, 이때 이 억압 변수가 끼었을 때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가식적 연관계라 해요. 우리 여러분 요 말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 통계학에서 0이라고 하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통계학에서 0. 통계학에서 0이라는 건 nothing,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 즉 가식적이지 않다 이런 뜻이야. 가식적이지 않다. 가식적인 것이 없다 이러니까 가식적이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억압 변수가 끼어들었었을 때 이 독립 변수, 종속 변수처럼 보이지 않아 가지고서 우리가 취급하지 않았던 얘네들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가식적 연관계라고 하더라. 가식적 연관계. 우리가 외생 변수가 끼어들면 가식적 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 미리 하나 좀 살펴보는데, 이 영자가 들어간 게 몇 개가 있어요. 영자가 들어간 게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다 시험에 잘 나와요. 시험에. 첫 번째가
억압 변수가 끼어들면 이제 가식적 연관계라는 게 생기죠. 가식적 연관계. 우리 뒤에서 영가설이라는 거 공부해요. 무슨 가설이요? 영가설. 무슨 가설? 영가설. 영가설. 가설 검증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통계학적 가설 검증을 할 때 영가설이란 말 배워요. 자, 세 번째는 자, 비례 척도 또는 비율 척도의 절대 0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0 얘기를 배워요. 0 얘기를. 0이 3개가 나와. 3개가. 이 3개는 전부 다 뭐다?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가식적 연관계는 가식적이지 않다 이런 뜻이고, 영가설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관계가 없다 이런 뜻이야. 가설은 독립변수, 종속변수 사이에 관계가 있잖아, 인과관계가. 근데 그것이 없다라고 가정하는 가설이에요. 그건 뒤에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절대 0점이라는 게 나옵니다. 무슨 0점이요? 절대 0점. 절대 0점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값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당신 소득이 얼마입니까? 나 0원 했잖아요. 0원. 0원이라는 건 뭐지? 소득이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죠. 예, 그걸 바로 절대 0점이라고 해요. 소득. 그런 소득에서의 0원을. 그래서 여러분 0이라고 하는 것이 세 군데 이렇게 나온다는 것도 살포시 기억을 해 두시면 뒤에 공부가 쉬워져요. 자, 그 다음 통제 변수가 있는데, 통제 변수는 뭐냐 하면 연구자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가식적 관계를 밝혀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밑줄 긋습니다. 의도적으로 도입하는 거야. 뭐라고? 의도적으로 도입해, 얘를. 그래서 자, 독립변수, 종속변수 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개변수, 조설변수, 외생변수 등의 제3의 변수가 조사 설계에 고려돼서 얘가 통제, 의도적으로 도입돼 가지고 그걸 다시 통제, 없애는 순간에 그게 통제 변수가 된다. 이게 뭔 또 개똥 같은 소리야 이게. 머리가 막 화끈화끈하죠 지금? 예, 뒤통수에 파스 붙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화끈화끈하죠, 화끈화끈. 자, 무슨 소리냐? 우리 제일 많이 사용되어지는 통제 변수가 외생변수예요. 외생변수예요. 외생변수. 제일 많이 사용되어지는 통제 변수가. 우리 아까 전에 어떤 얘기했냐면 지금 계속하는 얘기인데, 둘 사이의 관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는 확률적이라 그랬었어요. 100%라는 건 세상에 있다 없다. 그런 건 없다 그랬잖아. 그죠? 100%라는 건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진행을 해요. 독립변수가 있고, 자, 이런 거지. 모형 내에서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은 할머니의 우울증에 영향을 준다 라고 하는 그런 모형을 설치를 했어요. 그렇게 만든 거야, 인과관계 모형을. 그리고 자, 의도적으로 이 할머니들한테 가서 할아버지 만나라고 시켜. 할머니, 치료 레크레이션 받는 동안에 나가서 할아버지들 만나고 다니세요.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만나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외생 변수를 의도적으로 도입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도입했어. 도입해 놨다가 다시 그 외생 변수, 할아버지 만나는 걸 금지시켜. 할아버지 만나지 마세요. 통제하는 거야. 통제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 레크레이션 효과가 나타나. 할머니 우울증이 좋아져. 그럼 뭐지? 치료 레크레이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통제 변수라 해. 의도적으로 도입을 해. 일단 데리고 들어와. 할아버지 만나시라고 해. 그래서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도 진행하면서 할아버지도 만나는 거야. 그러다가 할아버지 만나는 걸 없애버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아버지 만난 효과가 계속 남아있어. 죄송합니다. 치료 레크레이션 효과가 계속 있는 거야. 그럼 치료 레크레이션 거봐, 효과 있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의도적으로 연구시에 도입하는 겁니다. 도입하는 외생 변수나 또는 앞에서 공부하셨던 매개 변수나 또는 조절 변수 같은 것들을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끌고 들어와요. 끌고 들어왔다 얘를 없애버려도 어떻게 그 인과관계가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걔를 뭐라고 한다? 통제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끌고 들어온 그 외생 변수 등을. 자, 말이 어렵습니다. 이거 다음까지 강의를 열어놓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강의를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난 또 모르겠다. 그럼 이제 우리 네이버 카페 계속 얘기해요. 네이버 카페 박정우 사회복지학. 여기다 글을 써주시면서 우리가 소통하는 거예요. 문제 같이 풀고 공부하는 겁니다. 자, 됐죠, 여러분? 자,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속성에 따라서 이산 변수, 연속 변수. 이산이란 말은 흩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연속 변수라고 하는 것은 자, 흩어져 의미 없이 중간중간 다 모든 간격이 다 차져 있는 변수라고 하는 건데,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산 변수는 그냥 명목, 서열 이렇게만 기억하십시오.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연속 변수는 등간 비율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측 변수, 잠재 변수는 한번 읽어봐 주시고, 이제 이런 내용들, 공부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드디어 이제 가설을 공부해 봅니다. 가설. 가설이 뭐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반드시 포함돼야 돼요. 원인과 결과가.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잠정적인 진술이다. 이 두 개의 관계, 가설은 결국은 뭐냐면 모형이에요. 인간계 모형.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사이의 인간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설을 수립하는 거예요. 가설을.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독립 변수, 종속 변수가 필요한데, 우리 앞에서 봤지만 그 인간관계를 더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이 안에다가 다른 제3의 변수들, 즉 통제 변수를 끌고 들어와. 그게 조절 변수나 매개 변수나 외생 변수 같은 것들이라고 공부했습니다. 방금.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도 두 개 이상의 변수 간에 대한 잠정적 진술이며 검증 가능한 형태로. 가설은 결국은 뭐야? 목표가 검증하려고 만든 게 가설이죠. 검증하려고 만든 게. 알았나요? 자, 가설은 제일 중요한 게 이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원칙은. 어디서 나온다고? 이론에서. 그래서 우리 공부해 봤지만 귀납법에서 얘기하는, 귀납법을 통해서 이론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 이론을 근거로 해서 가설이 나오는 게 가장 정상적인데,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연구자가 직관을 통해서, 직접적 관찰로부터의 직관을 통해서도 가설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했다. 그것도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관찰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이론을 보지 않았어. 프로이트 이론 이런 거 보지 않았단 말이야. 보지 않고 지 눈에 이렇게 본 거야. 관찰. 야, 저 할머니, 저 뭐야, 주간보호센터 가봤더니 할머니가 야 좋아지더라. 야 7월 레크레이션 받는 거 보고. 그 직접적인 관찰로부터 연구자가 지가 갖고 있는 직관. 아, 그래. 직관이 뭐야? 할머니 우울증은 좋아질 거다. 7월 레크레이션을 제공하면. 그걸로 어떻게 가설이 수립될 수도 있다. 그렇게 출제가 됐다. 자, 일반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신념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가설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 의지. 야, 이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신념,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공부 많이 하면 시험 합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예,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좋은 책과 좋은 강사한테 공부를 받으셔야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이상한 데서 공부하시면 절대 합격할 수 없어요. 미안합니다, 진짜로. 예, 되게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예. 자, 그래서 그런 신념을 입증하기 위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뭐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하루에 20시간씩 공부를 시킬 수도 있는 거죠. 예, 그 신념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론에서 나오는 게 가장 정상적, 가설은. 두 번째가 직관에서 나오는 거. 세 번째가 신념에서 나오는 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가설의 조건과 형식. 가설은 이론과 연관되어 있거나 이론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야. 그게 원칙이야. 이론에서 나오는 것이. 귀납법적 이론에서.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이 있으면 우린 그 정신분석 이론, 프로이트가 했던 말이 맞나? 그걸 어떻게, 이론이 맞나 해서 가설을 세워놓고 검증하는 거야. 프로이트는 무의식이 인간의 성격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무의식이 맞나? 무의식이 인간 성격이 제일 중요한가? 그걸 검증하는 거예요.
자, 경험적 검증을 통해 조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된다 끊임없이 얘기 나오죠. 이거는 조사 문제의 성격이기도 하죠. 두 가지 이상의 변수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되고 인과 연구자의 가치 편견, 주관적 견해 이런 것들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들어가요. 가치 중립적이래야 돼. 그렇죠. 우리는 양적 연구는 앞에서 봤지만 그 속성 자체가 객관적이에요. 누가 봐도 이건 맞잖아라고 하는 답을 구해줘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연구자가 갖고 있는 개인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자, 측정 가능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통계학적 방법으로 계량화할 수 있어. 왜 그런지는 알겠죠? 양적 연구기 때문에 가설은 계량할 수 있어야 돼. 통계학적 방법. 이게 다 출제된 지문이야. 알겠나요, 여러분? 예. 자, 내용상 명료해야 되고 그다음 조사 문제에 대해 잠정적 추론으로 반드시 확률적 속성 가져야 된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돼요? 확률적 속성? 가설을 세워놨었을 때 이런 거지. 치료 레크레이션을 제거하면 할머니의 우울증이 좋아질 거야. 가설을 세웠어요. 근데 할머니 우울증은 꼭 100% 할머니 우울증이 좋아지려면 치료 레크레이션이 기능을 해야 돼? 그건 아니야. 우울증 좋아지기 위해서 할아버지의 만남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가족들의 지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외생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률적 속성이라는 건 한 60% 정도 할머니의 우울증 좋아지는데 한 70% 정도만 효과를 줘도 어떻게 '아 그 정도면 괜찮아. 효과가 있는 거야.'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확률적 속성이란 말이 뭔지 아시겠죠? 100%는 없는 거야. 연구에서. 여러분 쫓아오시겠죠? 여러분 힘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제가 오늘 정말 너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강사라는 사람이 자기 컨디션 컨트롤을 못 해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원래 오늘 정말 열심히 그냥 더 에너지를 내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모시고서 다 끝낼라 그랬었는데 좀 버벅거리고 있어요.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진심이에요. 대신에 다음 수업 또 다음 수업 이렇게 좀 잡아보고 그때 더 좋은 수업으로 진행할게요. 지금 끝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어쨌든 더 좋은 컨디션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미안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귀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공부해 주시는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자, 형식은 조건문 또는 비교문이다. 조건문이 제일 일반적이에요. 조건문.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치료 레크레이션을 제공하면 할머니의 우울증은 좋아질 것이다.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조사 문제는 의문문이라 그랬죠. 조사 문제는 뭐라고? 의문문. 치료 레크레이션을 제공하면 할머니의 우울증이 좋아질까? 이게 조사 문제입니다. 자, 정 또는 부의 관계로 기술되어야 한다. 이거 가설의 특징과 조사 문제의 특징하고 똑같죠. 서술 방식하고 그게 시험에 다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가설의 통계적 검증이 나와요. 이것도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옵니다.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 얘기가 길어요, 굉장히.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별도로 강의를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시청을 해 주시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올려놓고 박정훈 사회복지학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게 아니구나. 이겁니다. 지금 스위치가 이것도 있고 막 복잡한데 제가 지금 버벅거리고 있어요. 자, 넘어가고요. 자, 이제 드디어 조사 설계에 들어왔습니다. 뭐라고요? 조사 설계. 이제 재밌다. 어려운 게 조금 있어요. 이 조사론 공부할 때 이 1, 2, 3까지가 어렵고 4부터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3를 돌파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2단계 와 있어요. 알겠죠? 자, 보면 조사 설계를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사의 유형 해가지고 조사 설계는 조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조사 대상을 선정한 후 조사 대상 변수들 간의 논리적 구조를 결정하고 가설 설정해서 일반화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재반 활동에 대해서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계획 세우는 거예요. 계획. 그 조사 설계가 잘 되어야만 뭐합니까? 그 계획에 맞게끔 제대로 된 체계적인 조사를 진행하겠죠. 그리고 그 조사 설계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핵심이 요거다.
반드시 출제될 게 얘입니다. 목적에 따른 조사 유형하고 시간에 따른 조사 유형. 자, 우리 앞에서 큰 틀 잡을 때도 살펴봤지만 목적에 따른 조사 유형은 크게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었었다. 탐색적 조사,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 탐기성, 탐기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셔도 되고, 뭐 우리가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들인데 그걸 꼭 그렇게 기억해야 되겠어. 그래서 자, 탐색적 조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설계를 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난 어떤 조사할 건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때 목적에 따라서는 탐색 기술 설명으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탐색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이 탐색적 조사를요, 영어로 파일럿 스터디라고도 해요. 파일럿. 그럼 파일럿가 뭐죠? 파일럿가 비행기 조종사가 파일럿이잖아요. 그렇죠. 파일럿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예. 비행기를 타고서 하늘을 쫙 나는 거예요. 날면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봐. 그건 뭐만 보여요? 세부적인 게 보여요? 세부적인 게 보이는 게 아니라 큰 울타리, 큰 덩어리만 보이죠. 무슨 말인지 돼요? 큰 윤곽만 보여지는 거야. 자, 탐색적 조사는 조사를 하는 목적이 조사의 큰 윤곽만 잡는 겁니다. 보통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탐색적 조사를 시행하는데, 첫 번째는 조사를 해야 될지 말지를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 봤더니 얘를 예비조사라고 하는데, 사전조사, 조사 문제 발견, 변수의 규명, 가설을 도출할 때 또는 조사하려고 하는 문제의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비조사 문제가 뭔지, 내가 조사 문제 설정해야 되잖아요. 가설 설정 앞에, 맨 앞에 조사 문제 설정이 있었었죠. 어떤 조사 문제를 정해볼까? 또 변수를 규명해. 내가 도대체 무엇을 변수로 잡아야 될까? 어떤 것을 독립 변수로 잡고 어떤 것을 종속 변수로 잡아봐야 될까? 또 그걸 통해서 가설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가설을 만들까? 조사하려고 하는 문제의 핵심적인 요소가 뭔지 등등을 알아보기 위한 것. 즉, 조사의 윤곽을 잡기 위해서 실시를 하는 조사예요. 반면에 또 조사 전조사라고 하는데, 조사 설계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조사 과정을 개시하기 전에 조사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 즉, 해도 되냐 안 되냐, 그 목적으로 수행하는 조사가 바로 탐색적 조사예요. 자, 두 가지. 조사 설계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조사 문제하고 가설을 설정한다 그랬었어요. 그죠? 그때 내가 이런 조사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어떤 조사 문제 갖고 할까? 또 어떤 가설을 수립할까? 그 문제와 가설을 도출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조사예요. 두 번째는 어떤 용도? 예, 조사를 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행하는 조사다. 그게 탐색적 조사예요. 봤더니 자, 보십시다.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문헌조사. 자, 좀 기억하셔야 돼. 탐색적 조사의 종류 세 가지. 문헌조사. 자, 두 번째가 경험자 또는 전문가 의견조사라고 해요. 경험자 또는 전문가 의견조사. 세 번째가 특례조사입니다. 자, 문헌조사라고 하는 것은 선행연구. 내가 생각하는 조사 주제와 비슷한 연구를 해놓은 사람들이 있어. 그걸 내가 살펴보는 거야. 보통 우리 논문 쓸 때 맨 처음 하는 일이 남이 써놓은 논문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죠? 그걸 문헌조사라고 해요. 남이 써놓은 논문을 보면서 야, 이런 주제를 갖고도 연구를 했네? 이렇게 보거나, 또는 난 이런 주제를 갖고 연구하려고 하는데 연구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네? 이렇게 많은 인력이 들어가네?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걸 문헌조사라 그래요. 두 번째, 경험자 의견 조사라고 합니다. 우리 논문 쓸 때요, 항상 누가 보냐면 지도 교수님이라는 분이 붙어요. 논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 분야에 대해서 학식이 박식한 사람이시고, 그렇죠, 경험도 많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교수님,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 조사해도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교수님한테 가서 묻습니다. 제가 북한에 가서 김정은 씨가 사회복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고 싶어요. 이렇게 조사를 하겠다 그래. 교수님한테. 그럼 한 대 맞겠죠. 예, 그런 거고. 세 번째, 특례조사입니다. 이 특례라는 게 스페셜 케이스, 특별한 예라는 거야.
뭐냐면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돼서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하나 탁 뽑아 갖고 걔를 한번 조사를 해 보는 거야, 시범 삼아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내가 우리 동네 우리 지역 사회의 주민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떡하냐면 우리 동네에 살지 아니하고 저 다른 동네에 살다가 우리 동네에 전입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가서 우리 동네의 욕구가 뭐냐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그 전 동네가 갖고 있었던 어떤 좋은 점들 또는 나쁜 점들과 우리 동네가 갖고 있는 좋은 점, 나쁜 점을 금방 비교할 수 있겠죠. 외부에서 와서 우리 동네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런 식으로 특별한 케이스 하나만 뽑아서 조사하는 걸 그걸 뭐라고 특례조사라고 하더라.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합니다. 탐색적 조사의 종류가 세 가지. 문헌조사, 경험자 또는 전문가 의견 조사, 세 번째 특례조사다. 두 번째가 죄송합니다. 기술적 조사야. 우리 기술이라는 말이, 자, 이 조사론에서 기술이라는 말이 영어로 description인데, 영어로 표현하면 description,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술이라고도 하고 또는 묘사라고도 합니다. 기술 또는 묘사라고도 하는 거예요. 얘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조사하는 겁니다. 뭐라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그걸 기술하는 거야. 그냥 쓰는 거야.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고 쓰는 거야. 우리 육하원칙이라고 하면, 육하원칙 아시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 중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까지. 그건 뭐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야. 제가 오늘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열심히 했다. 그죠? 예. 그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잖아요. 이해됐나요? 그걸 기술하는 것이 바로 기술적 조사다. 있는 그대로. 기술적 조사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여기 봤던 인구 주택 총조사나 또는 여론조사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인구 주택 총조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잘 알듯이 뭐 인구 총조사를 영어로 센서스 조사라고 하죠. 센서스 조사. 그래서 우리 동네에 인구가 얼만큼 되느냐, 우리 동네의 노인 인구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인구 중에서 아동 인구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들이 바로 기술적 조사다. 자, 설명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특정 현상에 대해서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해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다. 인과관계 규명하는 조사예요. 설명적 조사는. 그 설명을 해내는 건데 육하 원칙으로 따진다면 왜에 관한 얘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왜? 무엇이 원인이 되어줘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바로 무슨 조사? 설명적 조사라고 하고, 이 설명적 조사 안에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인과관계 하면 무슨 연구 생각하시라 그랬습니까? 실험 설계, 실험 조사, 똑같은 말이라 그랬죠? 그거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걔가 바로 설명적 조사다. 알았습니까? 어떤 얘기인지. 지금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세 가지 보시고, 자, 조사 유형, 시간에 따른 조사 유형입니다. 진짜 단 한 번도 출제가 안 된 적이 없습니다. 그냥 100%. 내가 조사론이 25문제인데 25문제 중에서 24문제 틀리고 한 문제 꼭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거 공부하시면 돼요. 시간에 따른 조사 유형. 물론 그런 분은 없죠. 저하고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25개 중에 24개 틀릴 각오를 갖고 공부하시는 분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우린 다 맞을 각오를 갖고 공부하셔야 된다 그랬었어요. 자, 보면, 자, 시간에 따른 조사 유형 안에 횡단 조사가 있고 종단 조사가 있다 했습니다. 횡단, 종단이 있는데, 횡단이란 건 이걸 정태적 조사라고 해요. 무슨 조사? 정태적. 정태라는 것은 머물러 있다라는 소리죠.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다. 그게 정태인데, 한 시점을 정해놓고 와장창 한 번 조사하고 끝내는 거야. 그러니까 조사 이후에는 또 동태, 즉 움직이지 않아요. 그걸 바로 뭐라고? 횡단조사라고 하더라. 봤더니 일정 시점에서 모든 표본을 반복 없이 단 몇 번, 한 번만 조사하는 것이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그걸 바로 무슨 조사? 횡단조사라고 하더라. 그래서 횡단조사는
반복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종단 조사에 비해서 경제적이다. 우리 종단 조사가 뭔지 앞에서 배우셨잖아요. 그죠? 종단 조사라고 하는 것은 2번 이상 하는 거야. 같은 표본의 크기, 즉 연구의 대상이 같다라고 한다면 횡단 조사는 한 번만 하는 거고 종단 조사는 2번 하는 거야. 어느 게 더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어느 게 더 시간이 많이 들겠어요? 당연히 2번 하는 종단 조사가 더 많이 들겠죠. 아, 이런 걸 시험에 냈는데 이런 걸 틀리고 있어요.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자, 됐죠? 그래서 어떻다? 반복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종단 조사에 비해서 경제적이다. 자, 세 번째가 탐색 기술 설명 목적을 갖는 게 출제됐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공부하셨던 목적에 따른 조사, 탐색 기술 설명은 전부 다 몇 번만 하는 조사, 한 번만 하는 조사, 한 번만.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횡단 조사에 포함되는 거예요. 시간의 차원에서 본다면. 목적적인 측면에서 탐색 기술 설명은 한 번만 하는 조사고, 그래서 어떻다? 한 번 시간적 차원에서의 조사인 바로 뭐다? 횡단 조사 안에 탐색 기술 설명이 들어가 있다. 알았죠? 시험에 탐색 기술 설명의 목적을 갖는다.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여러분? 우리 교재 강의만 믿으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다른 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험은요, 계속 얘기합니다. 회독 싸움이에요. 회독 싸움. 좋은 교재, 좋은 강의 갖고서 그냥 그거 반복해서 보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이해됐나요? 절대 여러 개 보시면 큰일 납니다. 어떤 분들 뭐 이 책 저 책 사갖고서 막 봐요. 그죠? 뭐 어느 출판사 책, 이 책 저 책. 그럼 한 방에 훅 갑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 합격 못 하고요. 두 번째, 시중에 돌아다니는 무슨 요약집, 뭐 그 요약의 서브노트 만들어서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잖아요. 파일로 돌아다니고. 제발 그런 거 보시지 마십시오. 세상에 저 봤더니 그런 걸 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본인이 타이핑 쳐 갖고서 만든 거를 그거를 사세요라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건 정말 요행을 바라는 겁니다. 이 시험에서. 요행. 우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전문가를 입증받기 위해서 이 시험을 공부하는 건데 뭐 하는 거지 지금? 예. 요행. 그거 갖고서 알고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감 갖고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참 놀랐던 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누군가를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시중에 여러 이상한 이제 강의 책들이 있어요. 정말로요. 요 근래 나온 분도 제가 봤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게 막 그냥 본인 입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가짜 지식을 진짜인 것처럼 막 전달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게 공부를 좀 하시고서 이렇게 하시든지,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서 학생들한테 혼동을 주시면서 학생들, 그건 전 사기라고 생각해요. 예. 진짜 그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예. 뭐 합격 이런 걸 넘어서서. 근데 그런 것들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현혹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현혹되는 거죠. 그건 말 그대로 사기를 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 이름을 걸고 말씀을 드려요. 그냥 이 강의, 이 교재만 믿으시고 여기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죠? 예.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뭐 제가 잘났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보고서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우리 복지사는요, 정말 멋진 직업이에요, 이거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잖아요. 누군가의 잘못된 인생을 바로잡고 그걸 변화시켜서 새롭게 자리 잡아주는 게 우리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직업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우린 잘 배워야 되고 잘 갖춰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직군들 중에서 이렇게 국가고시 보는 시험이 몇 개나 있어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뭐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국가가 또는 사회가 우리 복지사한테 거는 기대가 큰 거예요. 예. 이해됐나요? 이게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의 위치를 우리가 만든다는 얘기는 우리는 잘 갖춰 줘야 된다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잘 갖춰지면 그럼 나의 발폭 광폭이 넓어집니다.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인데
단순하게 시험 합격만 생각하셔서 이걸 접근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1급 시험을. 아니 뭐 시험 합격이야. 공부하고 책 보면 이거 보면 다 합격합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우린 잘 갖추기 위한 과정 가운데 지금 있다 생각하시고 잘 공부하셔서 난 그래. 1급이면 슈퍼바이저가 되는 거거든요. 슈퍼바이저는 선임복지사로서 다른 밑에 있는 복사를 가르치는 일을 하셔야 돼요. 교육 훈련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제대로 된 지식에 기반해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을 하셔야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나요? 우리가 무슨 복지관에서 운전을 가르쳐 줄 거야. 뭐 기저귀 가는 거 가르쳐 줄 거야. 그런 건 아니잖아. 우리가 할 일은 그게 아니잖아요. 전문적인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 배우셔야 되고 제가 어느 협회에서 강의를 진행을 할 때 그 협회의 협회에 거기에 그 직원분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사 직무교육이나 또는 보수교육을 진행해 줄 강사님들이 지금 무진장 부족하대요. 없대요, 그런 분들이. 예.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보수교육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기꾼 같은 얘기를 하고 그래서 본인 협회에서는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현재 공부하시는 복지사님들이 그런 보수교육 강사, 직무교육 강사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슈퍼바이저가 되시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해서 "어우 그건 맞다. 맞다. 우리 선생님들의 역량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데 제대로 요번 기회에 공부해 가지고 그런 강사 해도 한 번 강사 1 시간 하는데 300,000 원을 준대요." 예. 그 전국 돌아다니면서 그 강사만 해 가지고 그 억대 연봉을 누리시는 사람들도 있대요. 예 진짜로. 우리 선생님들이 그거 못할 거 뭐가 있습니까? 하시고도 남을 분들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너무 엄한데 또 시간을 많이 썼는데 계속 진도 나아가 보겠습니다. 횡단조사 뭔지는 알았어요. 이제 종단조사입니다. 종단조사를 잘 정의를 해 두셔야 되는데. 음. 어 자, 종단조사는요. 자, 시차를 두고 2번 이상 조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시차를 두고 2번 이상 조사를 하는 건데 자, 봤더니 시간 간격을 두고 표본을 반복적 쭉 2번 이상 조사하는 방법이다. 얘는 조사 대상에 뭘 보는 것이다. 변화의 추이를 보는 게 용도예요. 그리고 그 변화의 추이 외에 조금 더 확보해 볼 수 있는 것이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데도 얘를 쓸 수 있습니다. 야, 뭐가 원인이 되어져서 이런 결과를 만들고 있지? 뭐가 자꾸 변화가 돼. 첫 번째 조사할 때, 두 번째 조사할 때, 세 번째 조사할 때마다 뭔가 자꾸 변화가 돼. 그 변화의 원인이 도대체 뭘까? 그 원인을 찾아내면 인과관계가 보여지는 거죠. 자, 양적 연구, 질적 연구에서 다 써먹습니다. 종단 조사는. 횡단 조사는 주로 양적 연구에서 써요. 대규모로 조사를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수치로 표현해 버리거든요. 근데 얘는 양적 연구에서도 쓰지만 어떤 깊이 있는 심층적인 변화 양태를 알아보는 측면에서 질적 조사에서도 씁니다. 자, 다 출제됐던 지문들이에요. 자,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가 시험에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패널 조사, 경향성 조사, 동년배 조사가 있다. 자, 이건 뭐냐면 자, 각 조사 시점마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조사를 시행합니다. 조사 시점마다 같은 주제를 갖고 조사를 시행을 해요. 다만 그 조사 시점마다 사람들이 같냐 틀리냐, 그 조사 대상들이 같냐 틀리냐에 따라서 패널 조사, 경향성 조사, 동년배 조사로 구분이 되어져요. 여러분, 패널이란 말 들어봤어요? 패널? 우리 그런 거 봤잖아. 저기 방송국에서 이제 밤 시간 되면 꼭 밤에 해요. 12시에. 사람들 다 자는 시간에. 그럼 오늘의 100분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100분 토론이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정치, 시사 관련돼서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이제 그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토론을 시작합니다. 그때 사회자가 "자, 오늘의 패널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패널. 자, 패널이란 말의 어원이 뭐냐면 판때기란 뜻이야, 판때기.
판때기. 패널의 뜻이 뭐라고요? 판때기. 판때기야, 판때기. 그 어원을 보면. 그럼 판때기라는 게 뭐냐면 명패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름표 쓰여져 있는 거야. 이름표. 그게 명패죠. 자, 위에서 봤었을 때 이런 둥그란 탁자가 있으면 여기에 명패를 이렇게 놔요. 명패를 놔. 그럼 이 자리엔 누구만 앉아요? 그 명패 이름이 써져 있는 사람만 앉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을 우리는 놓고 패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은 앉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패널 조사는 2번 이상의 반복적인 조사를 시행할 때 각 조사 시점마다 참여한 사람들이 같은 사람인 거야. 같은 사람. 요번에 조사를 시행할 때 우리 한국의 사회복지 인식도에 관한 조사를 10년 단위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10년 단위로. 그래서 1990년에 한번 해보고 2000년에 한번 해보는 거야. 그때 자 1990년에 A, B, C, D라고 하는 사람 데리고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10년 뒤에 또다시 A, B, C, D, E 똑같은 사람 데리고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조사? 패널 조사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패널 조사는 자, 동일한 대상을 갖고서 조사를 시행한다. 근데 패널 조사는 여러분 심각한 문제들이 많아요. 자, 장점도 있는데 단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이 장점과 단점을 묻는 게 너무 잘 나와요. 잘 나와. 자, 그건 좀 이따 다뤄보고, 두 번째가 경향성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조사? 경향성 조사. 이걸 다른 말로 추세 조사라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시행하냐면 이렇게 시행해요. 1990년대 20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 2000년대도 똑같은 20대를 갖고 조사하는 거예요. 90년대 20대, 2000년대도 20대. 이해가 되셨나요? 그게 바로 무슨 조사? 경향성 조사야. 그래서 자, 여기 보면 대신에 다른 사람, 같은 사람. 같은 연령대이지만 다른 사람, 같은 사람, 예,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 미리 말씀드리지만 얘만 같은 사람이고 경향성 조사, 동년배 조사는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때 20대 아무나, 이때 20대 아무나 조사를 하는 겁니다. 동일한 사람이 아니고. 그걸 경향성 조사라고 해요. 반면에 자, 동년배 조사, 이걸 코호트 조사라고도 합니다. 코호트. 우리가 참 이 코호트라는 말을 이 코로나 사태 경험하면서 여러 번 들어봤어요. 코호트. 코호트 격리라고 들어보셨죠? 코호트 격리. 그 요양원이나 그렇죠. 또는 그 뭐 요양병원 같은 데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하면 그걸 아예 폐쇄를 해버리고 그 안에 계신 분들, 환자나 또는 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와 같은 그런 직군들이 그 자리에서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코호트 격리라고 하면서 우리가 코호트란 말을 들어봤어요. 이 코호트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코호트인데, 코라는 말은 영어로 together라는 뜻이 함께. 그 다음에 호트라는 말은 experience,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자, 함께 경험하는 거야. 즉 같은 현상을, 같은 상황을 같이 경험한다, 이런 뜻이 코호트예요. 뭔 뜻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같이 코로나 걸려갖고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격리한다. 그게 코호트 격리라고 한 거거든요. 자, 코호트 조사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이걸 세대 조사라고도 하는데 90년대 20대를 조사를 하면 2000년대는 어떻게 조사를 해? 10년이 지나간 30대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2010년에는 40대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거야.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시대가 지나오면서, 시간이 지나오면서 같은 사회적 인생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됐나요? 다만 각 시점마다 같은 사람, 다른 사람 대상으로 조사를 하더라. 이걸 우리 바로 코호트 조사라고 하더라. 코호트 조사. 그래서 여기 다시 보시면 서로 다른 대상이다. 단 동료 집단 이걸 코호트라고 얘기하는데, 특정 시기에 태어나서 동일 시점에 특정 사건을 경험한 사람, 70년대 20대면 80년대는 30대, 90년대는 40대, 이런 식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시험에는 자꾸 뭐가 출제가 되냐면 패널은 같은 사람, 경향성 동년배는 다른 사람 갖고 조사한다. 됐습니까?
자, 여기 볼게요. 패널 조사 장단점 보면 시간 변화에 대해 가장 명확한, 자, 다시 뭐라고? 명확한. 이걸 포괄적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포괄적. 여러분, 포괄적인 자료를 획득이 가능한 종단 조사예요. 자, 명확한 포괄적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포괄적이라는 건 전부 다를 얘기해. 우리가 변화의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시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어떤 변화, 그러니까 한 사람들마다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시간이 지나가면서 같은 사람을 갖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가장 명확하면서도 가장 완벽한, 즉 포괄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거예요. 출제가 된 겁니다. 반면에 조사 대상에 대한 추적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해서 다른 종산 조사에 비해서 굉장히 비경제적입니다. 표본의 크기가 같다라고 가정한다면 돈이 제일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사 대상자들을 무슨 어디다 가둬두고서 이걸 시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사람 갖고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적 관리를 해야 돼. 제발 요번 조사에도 나와 주셔야 돼요. 돈 줘야 되고, 가시는데 차비 쓰세요. 오는데 돈 쓰세요. 다 돈 주고서 대꾸 있어 줘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 자, 패널 상실이라고 해서 이 패널이, 처음에 참여했던 패널이 사망하거나 또는 해외 이주를 하거나 또는 거부를 할 수도 있어요. 나 안 갈 거야. 이제 니네한테 안 갈 거야. 조사에 참여 안 할 거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 나중에 뒤에서 공부할 겁니다. 요런 현상이 내적 타당도를 확 깎아 먹어요. 뭘 깎아 먹는다고? 내적 타당도. 우리 뒤에서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하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우리 여기서 분명히 인과관계 검증에 유리하다고 얘기했는데 내적 타당도를 깎아 먹으니까, 내적 타당도는 인과관계 정도잖아요. 그 인과관계를 뭉개뜨리는 거야. 자, 왜 그런지는 뒤에서 보자고요. 그 다음에 패널 조건화라고 해서 이것도 출제가 됐어요. 조사가 반복됨에 따라 패널이 연구자의 조사 의도를 파악해서 조사 결과를 왜곡시키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패널 조건화는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자가 계속해서 조사를 시행하면 조사 대상자가, 이 패널들이 연구자의 마음을 아는 거야. 친해지는 거야, 쉽게 얘기한다면. 그래서 연구자한테 반응을 할 때, 조사에 대해서 반응을 할 때 연구자의 의도대로 반응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 반응된 결과를 가져다가 우리가 일반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걸 갖다가 일반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뭘 떨어뜨리냐면 외적 타당도를 떨어뜨려요. 자,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또 보고요. 이제 마지막이 무슨 조사? 유사종단 조사다. 유사종단 조사. 무슨 조사요? 유사종단 조사가 있다. 자, 이 유사종단 조사도 2번 정도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2번 정도. 자, 우리 앞에서 어떤 얘기 배웠냐면, 횡단조사하고 종단조사가 있으면 표본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즉 연구의 대상이 같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종단조사가 더 많이 비용과 시간이 들겠죠. 그렇죠. 횡단조사 한 번만 하는 건데 종단조사는 2번 이상 하니까 2배, 3배, 4배 이렇게 든단 말이에요, 종단조사가. 그렇죠. 그래서 연구자들이, 야, 횡단조사를 가지고 종단조사적인 속성을 얻어낼 수 없을까? 다시, 횡단조사를 가지고 종단조사에서 얻는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없을까? 그래서 만든 것이 유사종단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유사종단조사는, 이게 말이 종단조사지 성격 자체는 뭐지? 횡단조사야. 횡단조사. 자, 어떻게 시행하냐면 이렇게 시행돼요. 특정 집단의 변화에 대한 횡단조사인데, 자, 이렇게 하는 거죠. 한 시점을 딱 정해놓고 한 번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를 한꺼번에 조사해버리는 거야. 한 시점에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를 한꺼번에 조사를 해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 10대에서부터 20대, 30대, 40대가 각각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시계열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죠. 다시 정리한다면 일종의 코호트 조사, 동년배 조사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를 횡단 조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사종단 조사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래서 예시문 꼭 좀 보십시오. 실시를 해서 각 연령대 10대, 20대, 30대를 한 시점 안에 한 번 조사한다. 자, 시험에 출제될 때 한 번 조사한다. 그럼 횡단조사.
두 번 이상 조사한다 그러면 종단 조사 생각하시고, 종단 조사 안에 패널 조사, 경향성 조사, 마지막으로 동년배 조사 있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사 유형, 표본 추출 여부, 조사 대상과 표본 추출, 이것도 배웠어요. 전수조사, 표본조사가 있다. 전수조사는 모집단, 연구하고자 하는 모집단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조사해버리는 게 전수조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표본조사라고 하는 것은 표본만을 추출해서, 즉 모집단에서, 모집단이 엄마라 그랬잖아. 엄마에서 아기가 나오는 거야. 표본이라는 애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모집단이라는 명칭을 준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애가 태어나는 거잖아. 그러면 그 애는 어떻게 된다 그래서 엄마랑 닮는다 그랬죠. 닮은 애가 태어난 거야. 그래서 자, 어떻게 하냐면 모집단에서 표본을 끄집어내고 이 표본의 속성을 통해서 모집단의 속성을 추정해 보는 조사를 우리는 뭐라고? 표본 조사라고 하더라. 우리는 이제 뒤에 가서 이 표본 조사를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표본 조사를. 전수 조사는 다루지 않아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고 표본 조사를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고, 그 표본 조사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표본을 끄집어내는 행위인 표집이라는 걸 하죠. 그 표집 관련된 얘기를 깊게 공부해 볼 겁니다. 자, 이제 개념적 정의, 조작적 정의로 들어가요. 다시 뭔 정의? 개념적 정의, 조작적 정의. 자, 우린 지금부터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설문지 만드는 걸 공부해 보는 겁니다. 설문지 만드는 걸. 자, 양적인 조사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조사 도구가 바로 설문지예요. 설문지를 만드는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 개념, 앞에서 배웠죠? 그 다음에 개념적 정의. 이 개념적 정의에 똑같은 말을 시험에 자꾸 물어요. 개념화라고도 하고 명목적 정의라고도 해요. 개념, 개념화, 명목적 정의. 그리고 조작적 정의를 해요. 드디어 나왔다. 조작적 정의 또는 조작화라고도 합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얘가. 조작화. 측정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 조작화된 행위를 우리는 측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를 척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지금부터 얘기 좀 들어봅시다. 개념. 앞에서 개념 먼저 배웠습니다. 개념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현상, 사건에 대해서 추상적인 이미지 또는 관념, 그런 것들, 즉 머릿속에 뿅 하고 떠오르는 게 전부 개념이었었다. 연구자가 설문지를 통해서 알아보고 싶으면 뭐야? 이 연구 대상자가 갖고 있는 그 개념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보고 싶은 거야. 경험화 시키는 거야. 경험적. 우리 배우셨죠? 경험적 검증 가능하게 한다는 얘기가 뭔지 배웠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할 일이 개념적 정의라는 걸 해야 돼요. 개념적 정의는 연구자가 이제 설문지를 만들 때 맨 처음에 할 일이 그 개념을 사전적으로 먼저 정의 내려줘야 돼요. 사전적으로. 여기서 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딕셔너리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사전, 국어 사전. 사전 보면 뭐지? 뭐뭐는 뭐뭐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전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명확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여기 봤더니 자, 개념적 정의를 봤더니 이걸 다른 말로 명목적 정의, 개념화라고도 하더라. 또는 사전적 정의, 딕셔너리 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사전적으로 정의한다.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전적으로 개념적 정의하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 사랑하면 여러분들 뭐야? 머릿속에 사랑하면은 뭐가 막 떠오를 거야. 뭐 이상한 것도 떠오르고, 여기서 이상한 거라는 건 뭐지? 이빨이 상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막 떠오를 거야. 근데 그걸 갖다 놓고서 어떻게 하냐면 사전적으로 정의 내려. 사랑은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 신앙. 했어요. 신앙. 페이스, 믿음. 그렇죠. 이걸 개념적 정의하면 어떻게 되죠? 머릿속에 여러 가지가 떠오르겠죠. 뭐가 떠오를까? 여러분들. 뭐 어떤 신도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고, 그죠? 예. 근데 그걸 가져다 놓고서 개념적 정의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떤 종교에 대한 믿음. 이렇게 개념적 정의할 수 있겠죠. 신앙은 어떤 종교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개념적 정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중요한 게 조작적 정의인데, 이 조작적 정의는 그걸 뭐 하는 것이다? 수량화시켜서 경험적 가시적으로 밑줄 쫙 측정 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측정 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척도는 조작화의 산물이며, 척도는 뭐지? 척도가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건데, 측정 도구가 이 조작화를 하기 위해서, 즉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란 뜻이야. 그게 출제됐어요. 양쪽 조사에서만 이 측정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왜? 이건 수량화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수량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죠. 개념적 정의가 신앙. 이래서 신앙. 그럼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작적 정의를 하면, 조작적 정의를 하면 우리가 응답 범주를 구성할 때 이렇게, 당신은 1번, 당신은 교회라고 합시다. 교회 일주일에 3번 나갑니다. 교회 일주일에 1번 나갑니다. 교회 일주일에 5번 나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험적 가시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했을 때 어느 게 더 신앙심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5번 가는 게 1번 가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우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어떤 얘기인지? 그게 조작적 정의 된 거예요. 조작적 정의. 특징, 추상적 세계인 개념과 경험적 세계인 측정을 연결하는 교량적 역할이다. 다시 얘기한다면 추상적, 저 정말 딴 세상에 가 있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바로 조작적 정의라 해요. 이 조작적 정의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사랑, 아까 전에 신앙심 했는데, 신앙심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쓸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뭐 교회 나간 횟수도 될 수 있고, 성경책을 읽는 페이지도 될 수 있고, 헌금을 한 액수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예,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신앙심을 측정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나요? 예, 바로 그것이 조작적 정의다. 자, 개념의 조작과 과정, 경험 과정에 관한 그림인데 봅시다. 순서. 이 순서를 묻는 게 아주 잘 등장한다. 개념, 개념적 정의, 조작적 정의, 측정이고, 자, 출제되는 게 경험적 차원에서 구체화 정도인데, 개념 쪽으로 갈수록 뭐라고? 추상적이고, 반면에 측정 쪽으로 갈수록 구체적이다. 추상적, 구체적. 이해됐나요? 이게 가장 구체적인 건 뭐야? 조작적 정의된 행위, 그게 측정이고, 그 측정을 하기 위한 도구가 척도예요. 척도, 측정 도구. 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범주화 등장합니다. 변수의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아이 범주화가 뭐야? 범주화라는 게. 예. 우리 응답의 범주를 구성하는 요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응답의 범주 봅시다. 측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에서 배우셨던 변수가 나와요. 당신의 신앙심이라고 하는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신앙심이라고 하는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간 횟수, 이게 변수죠. 그리고 횟수에 따라서 1번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4번, 3번 일주일에 3번, 이렇게 상수가 구성이 되어지는 거야. 알았습니까? 어떤 얘기인지? 예. 자, 그렇게 구성이 되어졌었을 때 그 상수들의 모임을 범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응답 범주 있잖아요. 응답 범주. 문항이 있고 밑에 응답 범주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당신의 종교는 뭡니까? 이랬어. 1번 몬교, 2번 몬교, 3번 몬교, 4번 몬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자, 얘도 출제가 잘 되는데, 이 범주는 범주화를 시킬 때는 반드시 2가지 조건을 맞춰줘야 된다. 2가지 조건. 그것이 바로 뭐냐? 포괄성. 다른 말로 뭐라고? 포괄성. 그 다음에 상호 배타성. 이 포괄성을 다른 말로 총망라성이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 자, 첫 번째 상호 배타성은요, 이 범주 안에 들어있는 이게 상수죠? 상수들끼리는 조금도 어떻게 교집합이 있으면 안 돼. 그걸 상호 배타성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볼까? 당신의 소득이 어떻게 돼요? 이랬어요. 소득. 그때 1번 0원에서 100원 미만, 2번
100원 미만에서 200원 미만. 그러면 이 미만이 지금 어떻게 되죠? 겹치고 있어. 그럼 얘는 무슨 성 위반이에요, 지금 이게? 상호 배타성 위반이죠. 그러니까 얘는 범주를 이렇게 갖추면 안 돼요. 어떻게? 0원에서 100원 미만, 100원 이상에서 200원 미만. 이렇게 갖춰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뭔 뜻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어떤 얘기인지? 그걸 바로 상호 배타성이라고 하더라. 자, 두 번째, 총망라성 포괄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응답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 즉, 응답자가 이 응답 범주 내에서 응답을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종교가 있다. 그럼 당신 기독교 다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종교가 뭡니까? 예. 난 오음진리교야. 제가 오음진리교라는 게 아니고요. 예. 오음진리교야. 그런데 응답 범주 안에 오음진리교가 없어. 그 응답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뭐야? 5번 기타 이걸 달아놨어. 뭘 달아놨다고요? 기타. 그죠? 응답 이게 무슨 원칙 때문에 기타를 달아놓은 거예요? 바로 포괄성, 총망라성 때문에 기타라고 하는 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4시 56분이에요. 제 시계로. 오늘 죄송지만 여기까지만 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후 계획은 다시 좀 상의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더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체력에 진짜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어우, 막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고 지금.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 카페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이버 카페에 박정훈 사회복지학과하고 그다음 네이버 밴드에 박정훈 교수와 함께 사회복지사 1급 합격하기에 가입하셔서 저하고 이제 시험 보는 날까지 계속 소통하시고, 중간중간마다 제가 많은 자료나 또는 영상들을 거기에 게시를 할 거예요. 참조하시면서 시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계획되어져 있는 일정을 다 소화하지 못해서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이게 제 관리를 제가 못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좀 해량을 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다시 수업을 진행할 때는 제가 더 좋은 컨디션을 갖고서 제대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 오늘 공부한 부분들 다시 좀 복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후에 관한 얘기들 우리 다음 시간 또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혼내지 마시고, 예, 응원 좀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만남 주신 거 감사한데, 이 만남 제가 영원히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서 앞으로도 강의 진행할게요. 자, 고맙고요. 다음 시간 또 여러분 행복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